네, 안녕하세요. 루이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자,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고, 자, 이 파란 색깔 선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구간을 갖다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주 영상 말씀드릴 때 얘네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미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는 자리는 이제 18,000포인트예요. 자, 여기가 이제 18,000포인트인데 한 번 정도 좀 추가로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60선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18,000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000을 이탈을 한다. 반대로 18,000을 지지하면 상관이 없어요. 지지하고서 뭐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고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를 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18,000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국장은 더 추가적으로 더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증시는 18,000을 지지하면서 버텨주는지 아니면은 이걸 깨고 내려오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자, 동일하죠. 국장 같은 경우도 하단에서 지지받고 자, 이렇게 또 지지를 받으면서 좀 버텨주려고 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미증시가 같이 빠지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는 자리는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뭐 분할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은 분할로 대응을 하든 그러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새로운 종목을 뭔가를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250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요 구간을 보고 있어요. 뭐 최하단은 2450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보긴 좀 어렵고, 그래서 2500부터 이제 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으로는 지금 나름 버텨주던 자리를 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증시가 한두 번 더 밀린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국장 같은 경우는 2500에서 2400 후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구간만큼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오랫동안 정말 바닥을 갖다가 지지했었던 자리가 요 라인이에요. 자, 요 라인 지지, 자, 요 라인 지지, 요 라인 지지, 자, 요때도 요 라인 지지. 그렇다면 이번에 2450포인트가 보이죠? 만약에 이대로 내려온다라면은. 자, 그래서 2450 정도 오면은 내가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추려 놓으셨다가, 그리고 좀 하락폭이 좀 다른 애들 좀 더 많이 빠졌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걸면서 보시겠죠. 자, 그걸 보시면서 좀 관심 있었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미 대선도 있고 FM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증시도 이제 하락을 꺾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다면은 요 자리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증시 자금을 보게 되면은 개인 예탁금은 크게 줄고 있어요. 뭐 양도세 이슈 때문에 빠질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언제나 연말이 되면 양도세 이슈도 있는데, 뭐 올해 뭐 국장이 그렇게 크게 올랐던 건 없기 때문에, 근데 개별 종목에서는 좀 오른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작년 재작년처럼 어마무시하게 나가는 그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지금 50조 이하로 지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죠. 54조에서 지금 50조 미만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이에요. 거의 저도 40조 대는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개인들이 전부 다 그냥 주식 안 해 하고 나가는 건지,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진 건지 며칠 더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계속 50조 밑에서 움직임을 이어간다라면은 시장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시장 자체에 지금 돈이 안 도니까 일부 종목이 한번 올라가고 일부 종목 한번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핑퐁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신용잔고를 보더라도 18조대를 갖다가 좀 넘었으면서 조금 그래도 예탁금도 좀 늘어나면서 신용잔고도 좀 늘었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빠지면서 신용잔고도 조금 주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제 좀 이탈이 조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한 다음 주 정도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좀 돌아왔는지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꾸준히 그냥 5일 내내 그냥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기관도 뭐 나름 받아주긴 했지만 개인이랑 같이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받는 모습은 없었다. 그냥 하단을 조금, 하단에서 이제 무너지는 종목들 조금 받아준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그럼 좀 들어왔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도 2차전지 쪽으로 좀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나름 좀 받아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자, 코스피 이탈로 왔을 때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 수급 자체는 아직도 돌아오는 모습이 없습니다.
선물을 보게 되더라도 5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1,500억이랑 1,800억 보이긴 하지만 자 중간에 이제 7,500억을 날려먹은 게 있죠. 결국은 선물도 매도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환율이 나름 조금 진정을 했었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환율이 1,400을 넘기는 당장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400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하게 훅 넘어버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구두 개입도 들어올 거고 한 번은 무조건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되는지 해리스가 되든지 아니면 뭐 FMC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재료가 터지면은 1,400을 넘어보는 모습 나올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어쨌든 1,400의 가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두리 때문에 외국인들은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돌아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탈하는 모습은 그렇게 앞전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왔죠. 이탈하는 모습이.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조 단위로 던지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는 조금 줄기는 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진정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천천히 이게 눌림을 더 받으면서 천천히 더 돌아오는지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우선 실적들이 좀 나왔어요. 자, MS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갖다가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라고 좀 봐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까지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기술주들이 같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슈퍼마이크로가 이제 회계 이슈가 좀 잡히면서 회계 부정회계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32%뭐 이렇게 빠지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AMD도 뭐 실적이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치만큼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AMD도 같이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나왔어요. 뭐 클라우드 쪽에서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아마존은 뭐 괜찮게 나왔고 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또 나오면서 금요일날 아마존이 생각보다 괜찮게 움직였죠. 다른 종목들이 좀 눌리더라도 자 그러면서 빅테크들 실적이 웬만큼 다 발표가 됐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적들이 빅테크 애들 전체다가 막 엄청 나빴다 막 어닝 쇼크다는 없었어요. 그냥 웬만큼 그냥 시장 예상치 컨센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이해할 만큼 나와줬는데 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바라본 건지 컨센보다 훨씬 높은 서프라이즈 수준을 바라본 건지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모습으로 눌림을 주는 모습이에요. 뭐 전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는 더 높아야 돼요. 자 지금 이 쌍봉자리에서는 이걸 돌파를 하려면은 컨센을 부합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조건 그거를 넘었으면 서프라이즈 숫자가 나와줘야만 이걸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또 한번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그냥 컨센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실적이 뭐 최악은 아니었다. 이걸로 그냥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고용 부분이 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고용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쇼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금리 인하 때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인플레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25bp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이게 진짜로 타격을 입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 지금 허리케인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파업이 있었잖아요. 파업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보잉 파업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때문에 10월 달에 고용 시장이 쇼크였다. 그리고 뭐 설문조사 하는데 설문조사에서도 조금 대답들이 좀 약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농업 일자리에서 1.2만 개의 증가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1만 개를 갖다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시적이다. 다음 달 되면 이거는 바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이 정도로 빠졌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있을 FMC에서는 동결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0.25%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대로 높았으면은 금리 인하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동결 가능성이 높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감소라고 다들 보기는 해요. 근데 일시적인 거는 다들 알아요. 이거 뭐 알잖아. 당연히 허리케인 때문이고 이거 파업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알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숫자는 충격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0.25% 정도 내릴 가능성이 저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이어갈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어쩌면은 시장은. 자 그리고 지난주 거를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정리하고 올게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고용이 제일 중요했었고, 이 고용이 어떻냐라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일시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거 볼게요. 평균 시간당 임금이에요. YOY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예상치가 3.8인데 4%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더 돈을 더 줘야지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죠. 고용이 빠졌다며 사람이 남아도는 거 아니야? 실업자가 남아도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연히 평균 시간당 임금이 떨어졌어야 돼요. 반대로. 실업자가 저렇게 많아지고 일자리가 저렇게 없어지면은 당연히 이게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반대로 올라갔죠. 자, 시간당 이거 MOM을 볼게요. MOM도 0.3%를 예상했는데 0.4%가 나왔어요. 자, 이거 역시도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막 그렇게 쉽게 찾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나온 고용 데이터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 어디였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왠지 숫자가 좀 다르다 했네요. 잠시만요. 다른 거 가져올게요. 지금 이게 10월 4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도 설명하다가 갑자기 좀 다른 걸 지금 봤네요. 네. 아까 전에 보니까 10월 4일이었거든요. 이게 11월 1일이었었는데 제가 좀 급하게 좀 이거 날짜 바꾸냐고 이렇게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동일해요. 자, 평균 시간당 임금 역시나 4% 나오고 0.4% 이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위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만큼 시장은 고용시장이 그렇게 위축됐다고 보질 않는데 오히려 시장은 활활 타오른다. 고용시장은 활활 타오른다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 원래 예상치가 10만을 갖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12,000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쇼크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전달 같은 경우는 22만이 나왔었는데 22만이 아니고 지금 12,000밖에 안 나왔잖아요. 결국은 일시적인 쇼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만 지금 좀 달리 나왔잖아요.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실업률이 더 올라갔었어도 말이 이해가 돼요. 자,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걸로 떨어졌으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럼 실업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야 돼요. 만약 이게 맞다면은 얘가 만약에 포인트라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업률은 4.1%에서 4.1% 동일하게 나왔었고 그렇다면은 시간당 임금도 역시나 얘네가 기준이 된다면 이건 빠졌어야 돼요. 근데 얘네는 올랐죠 반대로. 그래서 얘가 지금 일시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 어쨌든 간에 FOMC에서는 분명히 어쩔 수가 없이 이거 일시적인 건 알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워낙에 숫자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뭐 저게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한들 시장 자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금리 인하 가능성은 0.25%를 갖다 내릴 거다 해가지고 99% 가까이 지금 확률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는 무조건 내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시장에 큰 이견이 없는 한 웬만해서 25bp 정도 내리면은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파월의 발언이 좀 중요하겠죠. 파월의 발언이 이제 있는데 다들 이거는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이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파월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50bp를 내리고서 25bp를 내릴지 아니면은 동결을 할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야, 동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도 이번에 25bp 내리겠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저 고용지표 일시적인 고용지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5bp를 만약에 선택한다라면은 파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5bp를 선택했으니까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 정도는 아니다. 다음번에 이제 거의 동결로 갈 수도 있다. 약간 매파적인 발언으로 다시 한번 찍어 누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 하나를 던져주고 25bp 하나 던져주고 파월은 매파적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자,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쇼크를 갖다가 무시한 뉴욕 증시 뭐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데 뉴욕 증시보다는 그거예요. 고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보잉 파업하고 허리케인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얘네들 아마존 쪽이랑 이제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기술주 위주로 한번 기술주가 또 그리고 그 전날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어요. 기술주들이 거기에 아마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니까 아마존이 또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일시적인 효과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고용 쇼크 때문에 잠시 급락했었던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결국은 4.4%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이 뉴스에서 지금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용 쇼크가 나왔는데도 국채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요.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고용 쇼크가 나오면 금리 인하한다며 25bp 빠진다며 25bp 빠지는데 왜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트럼프 때문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되면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 25bp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시장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한번 쉬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국채금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어요. 근데 국채금리만 조금 약간 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나오죠. 드디어 미국 대선인데 미국 대선과 그리고 FMC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딴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차피 뭐 실적이야 개별주들 실적이니까 그리고 빅테크들 실적도 이미 다 끝났으니까 사실상 엔비디아는 아직 멀었고요. 자 이번 주 5는 이제 5일이에요. 5일날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요. 6일 7일에 FOMC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5, 6, 7 요때를 보시면 돼요. 자 5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5일날 이거 대선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얘네들 이제 투표한 다음에 결과가 뭐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6일 7일까지 막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려면은 그래서 다음 주 주말 직전에는 어느 정도 좀 결과가 좀 나오겠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좀 변동성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OMC에서는 25bp 내리겠지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는 좀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변동성 확대가 좀 커진다. 그리고 대선 직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가 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되는 거 아니냐 막 하면서 그런 이슈 때문에 막 시장이 눌렸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국채금리도 그래서 올랐던 거다. 근데 이게 끝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려 때문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원래 주식 같은 경우도 기대감 때문에 오르듯이 트럼프가 된다 한들 되고 나서 국채금리가 더 오른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가 되고 나면 국채금리는 진정이 될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왜? 트럼프가 되면 국채금리 오를 거야 라는 걸 미리 선방향을 때렸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종목들도 우려 섞인 모습을 갖다 보였다면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해소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게 미대선이 5일이라고 한들 5일날 바로 결과가 안 나와요. 5일이라고 해도 국장으로는 거의 6일이죠. 근데 얘네들 이 결과를 갖다가 취합하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 전에 지난 대선에서도 거의 막 일주일 이상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안 나오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여론 값으로는 체크는 가능하겠죠. 근데 100% 확인을 하려면은 그래도 거의 다음 주 주말까지도 거의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누가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한국 경제에는 좋진 않다고 지난 영상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들도 전부 다 좋을 게 없고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을 때릴 거잖아요. 중국을 때리게 되면은 우리가 대중 수출을 하고 있는 거기에도 이제 타격을 입을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올려가지고 본인들의 뭐 소득세를 갖다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갖다 더 높이게 된다라면은 우리 같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거고 자 그러면은 들어와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해라 라고 하겠지만 얘네는 달러를 갖다가 더 끌어올릴 테니까 달러는 더 비싸지는 거고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힘든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낫지 않겠냐.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애매한 해리스가 차라리 낫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자 그리고 대선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좀 내용을 좀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좀 휴전을 갖다 어떻게든 미국 정부에서는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 대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대선 끝나면은 뭘 이걸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 정부는 그냥 휴전하는 거 어때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뭐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휴전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판단을 하고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냅두는 모습이죠.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할 거는 같은데 지난 40년 동안 봤을 때 이란이 타격을 입은 다음에 보복을 안 한 적은 없다고 해요. 보복을 갖다가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어쨌든 간에 보복을 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걸 언제 하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 대선 전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자 이란이 트럼프 좋으라고 그걸 할까요? 트럼프는 이란이 본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트럼프는 이란 애들이 와가지고 본인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이란은 더 크게 경제적으로 더 크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트럼프 지지율을 올리는 행위를 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란은 뉴스에서는 이란 전에 미 대선 전에 보복을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안 할 거라고 봐요. 대선 끝나고서 트럼프가 되면은 어차피 트럼프는 그냥 보복이라도 하자 하면서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은 오히려 보복을 안 하고 미국이랑 협상을 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전은 아니고 대선 직후, 대선 끝난 다음에 공격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일날 대선을 치른다고 해서 뭐 6일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결과가 나오려면 거의 주말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거 지나고 나서 누가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란은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전이 아니고 대선 후에 이제 보복을 나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겁박이죠. 당장은 뭔가 좀 세게 이렇게 바로 미사일 날리기는 힘드니까 우선 우리가 핵무기 이제 외부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핵을 갖다가 터뜨리겠다 뭐 약간 이런 내용으로 중동 분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유가도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지고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란이 공격을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심하게 공격 안 하고 확정 갈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크라로 좀 넘어올게요. 우크라로 넘어오면은 뭐 북한에 이제 1만 명 뭐 아니면 1만 3천 명 뭐 얘기가 계속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전선으로 움직였고 어쨌든 북한 군인들이 그쪽으로 투입된 거는 확인이 된 거는 맞아요. 나토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니들 러시아가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 무기에도 우린 제한을 두지 않겠다. 왜?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남의 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에 무기를 주지만 조금만 공격하고 방어용으로만 써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똑같죠. 공격해 이걸로 그냥 공격해도 돼 우리 걸로 약간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기 제한 안 둔다면은 러시아 본토 공격이 전부 다 가능해져요. 미국 무기로.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좀 압박을 좀 많이 크게 받겠죠. 고작 이거 1만 명 받고서. 자, 그러다 보니까 푸틴 같은 입장에서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기름을 부으면은 결국 이거 3차 대전으로 터진다. 3차 대전 터진다는 건 핵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도 핵 얘기 할 거예요, 분명히. 아직 안 했으면은 조만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크라가 서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장거리 무기를 갖다 사용해 달라고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결국은 서방한테 핵 경고를 날렸어요. 이거 우리 핵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북한군을 갖다 쓰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걸 갖다가 장거리 미사일 갖다가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해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진짜로 핵을 쓸까 싶었지만 저는 핵은 안 쓸 거라고 봐요. 그냥 전쟁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장기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는 장기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투세 같은 경우에 이제 국장에 계속 악재로 더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인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시장은 더 위축될 수가 있어요. 국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 3개월 남았으면은 악재여도 이거 뭐 좀 있으면 뭐 이거 유예하겠지 다음 달에 유예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12월에 바로 시행이에요. 이제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국장에 지금 개인 돈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예탁금 자체가 이렇게 이탈한 거는 저도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단순히 연말 때 물려서 이렇게 나갔다라고 봐야 될지 뭐 추가적으로 다음 주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요. 결국 국장이 좀 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금투세가 그럼 언제 될까?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이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결론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를 할지 뭐 폐지를 할지 어쨌든 이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일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예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우선 판결이 있거든요. 이재명 판결이 있는데 자, 이재명 판결이 이번 달에 있어요. 15일 날 같은 경우에 뭐 공직자 선거법 이거 허위사실 뭐 해가지고 1심 선고가 있고요. 25일날 위증교사 혐의로 자 1심이 예정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5일날 그리고 25일날 요거 지나면서 이제 금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요거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금투세를 뭐 유예를 할지 뭐 기분 좋아가지고 폐지를 해줄지 뭐 할지는 어쨌든 요거 지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이제 김건희 쪽이랑 해가지고 뭐 딜을 갖다 친다거나 뭐 정쟁으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데다 활용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당장 11월 초에 이게 해지될 거였으면은 이미 사실 국감 끝나고서 바로 결과가 나왔어야 되겠죠. 금투세를 하겠다, 아니면 유예를 하겠다.
근데 그런 게 안 나온 거 보면은 이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날짜는 한 요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 날짜 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좀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때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솔직히 진짜 리스크가 커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단체로 막 나 도망갈래 하고서 막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이 많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은 좀 아쉽지만 계속 잔존하는 리스크가 계속 있어요. 그게 좀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우선 미국총 리스크도 조금씩은 해소가 되지만 어쨌든 잔존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크게 올라왔고, 자, 4.3%, 4.3 몇 퍼센트, 거의 4.4까지 올라갔었죠. 자,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웬만해서 차트를 수렴하거든요, 진짜.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쭉 내려오면 얘가 한 번 더 올라간다 치더라도 4.4에서 4.4 뭐 한 5%? 그 정도 구간 남았거든요. 살짝 그 정도 남았어요. 진짜 한 0.5 남았는데 요 정도 한번 살짝 위로 건드리고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얼만큼 내려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얼만큼 많이 내려오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한 번은 더 눌러줄 가능성은 있다. 거의 이제 눌러주는 구간까지 왔으니까 시장이 한 번 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넘어서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크게 충격을 한번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다들 이걸 보고 있어요. 다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넘겠지. 이거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시 미증시는 다시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걸 돌파가 나오면은 미증시는 지금 이제 슬슬 눌러가고 있잖아요. 그냥 내리꽂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계속 꾸준히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가를 보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 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보잖아요. 선을 제가 잘 못 긋는데 이렇게 그어보잖아요. 자, 저항 맞고 자, 저항 맞고 여기 저항 맞고 눌린 거예요. 뭐 이란이 공격할 것 같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큰 이슈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는 또 눌릴 거다.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길 바닥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있으면은 증산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증산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나름 유가가 좀 버티는 모습이 좀 있어요. 있기는. 원래 오펙 같은 경우에 9월 달인가 이제 증산을 한다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9월 달. 근데 이걸 갖다가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이제 할 거야라고 했었는데 이 증산 연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증산을 한번 더 하겠다, 연기를 하겠다. 뭐 그러면 12월이 되든 아니면 내년 1월이 되든 그때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증산을 한다는 건 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이 감산하겠다고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이걸 뽑아낼 거야. 그러면 유가는 크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에서 움직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란 이슈가 있다 한들 그래봐야 이란이 뭐 강하게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씩 그냥 움직임, 쇼하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율을 보게 되면 1400에서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1394까지 올라갔었어요. 139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 자, 여기까지 올라갔었다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400을 넘게 절대 정부가 냅두지 않아요. 구두 개입이 무조건 들어가는 곳이 14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눌려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이탈도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박스권을 칠 건지 요런 식으로 더 내려갈 건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달러 강세가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선 바로 막 내리꽂을 가능성은 없고 여기서 좀 박스를 갖다가 하나 만들지 않을까. 예전처럼 뭐 주봉으로 한번 본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요러한 박스를 한번 그렸었죠. 요러한 박스. 자, 요 당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당시. 자, 이러한 박스를 그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상단으로는 1390원 정도, 하단으로 1360원, 1370원 요 사이에서 또 한 번 박스를 그리면서 방향성을 좀 기다리겠죠. 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요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5일 이후부터는 표를 갖다가 이제 취합하면서 여러 주에서 막 취합도 하고 할 텐데 그걸 취합하게 되고 막 우편으로 날라오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취합이 되면서 쭉 그게 선거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는 막 해리스가 이긴 것 같아 막 이러고 어디서는 막 트럼프가 이긴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싸리 한쪽으로 확 치우쳐가지고 초반부터 이렇게 막 표결을 갖다가 취합을 했는데 해리스가 거의 이겼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별 이슈 없이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거의 박빙이잖아요. 두 양쪽이 완전 박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좀 시간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도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 주 주말 영상에서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FOMC가 있지만 FOMC 25bp는 우리가 우선 예상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오면서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서 감사합니다.